그래서 이 문구가 이제 딱 저기 나오는데 광화문에 이제 박정희의 한글 현판을 걸고 10만 원짜리 지폐를 만들면 김대중의 얼굴을 넣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보수적인 분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세계 강대국이 된 데는 자기가 볼 때는 이제 박정희의 어떤 산업화 공과 그 이후에 이제 민주화 문화적인 부분, IT 뭐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을 같이 요즘 뭐 추앙하자는 말이 유행이니까 같이 추앙하고 연대해야지 이제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데 이런 문제의식에는 이제 동의하실 당연히 먼저 얘기를 하셨고 그동안 아니 뭐 저는 이제 그냥 김대중 대통령만 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뭐 약간 뭐 정책적 제안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저는 뭐 또 본문이 그러니까 김대중을 많이 이제 김대중의 자료를 많이 정리해서 알리는 데 있다 보니 뭐 그런 일종의 응용적 차원이라 해야 될까요? 거기까지는 뭐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도 뭐 제 깜냥이나 뭐 의상으로서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건 뭐 사실 생각하지 않았던 긴 했고요. 뭐 근데 취지는 사실은 이제 뭐 상당 부분 동의할 바는 있죠. 네, 동의할 바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네,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 다만 어쨌든 이런 담론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또 하는 것 자체는 뭐 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분이 보수적 분이다 보니까 이 주장이 오히려 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수도 이렇게 주장하지 않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은 뭐 적어도 이제 그 옛날에 그렇게 이제 좀 매도당했던 사실은 김 대통령은 뭐 그러니까 제가 제 책에서도 이제 앞에 좀 밝혔지만은 그러니까 생전든 사후든 크게 재평가라는 걸 아직도 못 받고 있는 편이에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뭐 보수 진영 쪽에서 뭐 모르겠어요. 약간 뭐 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측면도 약간 있었긴 할 거고 한편으로는 그냥 좀 이제 이해가 넓어진 측면도 있을 거고 뭐 저는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을 거라 진짜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하긴 한데 어쨌든 무조건 그냥 이거는 뭐 보수 쪽에서 약간 이간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만 보진 않아요. 어떤 김대중 대통령의 이런 성과 이런 것들을 본인들도 사실은 이제 이제 노무현 정권 시절에 뉴라이트를 통해서 되게 전복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명박 정권이었고 박근혜 정권이 나왔지만 사실은 두 정권 자체의 결과가 좀 처참했잖아요. 사실 말씀드려요. 그쪽 입장에서 봤었을 때 자기 반성의 측면이 있었겠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김대중은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좀 경륜 있고 폭넓고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실질적 차원에 도움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재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제 우리 지금도 이게 뭐 통합이니 이런 국가적 위기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이제 진단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나왔을 때 사실 보면 우리가 또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어떻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종의 이제 뭐 귀감 삼아서 뭐 그걸 뭐 온고지신이라 하든 뭐 하든 이렇게 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주로 조선시대를 많이 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집회도 맨날 조선시대 인물들만 있긴 한데 뭡니까 지금 조선시대 인물 뭐 이율곡이니 신사임당이니 이순신 장군이 세종대왕 이렇게 있나요? 9년대에 다 인물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조선시대에서 그냥 점핑해 온 것도 아닌데 뭐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지금 설명할 건 없죠. 어쨌든 현실이 그런데 그럼 국가적 위기나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거에 대한 귀감도 그러면 그 조선시대의 왕과 어떤 뭐 신하죠 어쨌든 뭐 인물을 봐야 되는 거가 이거 너무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까지 발전해왔다고 하는데 발전한 거에 그러면 거의 주인공은 없는 건지 거기에 크게 역할하는 인물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원탑에 해당할 수 있죠. 우선 왜 그러냐면 이분은 무슨 민주주의자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헌법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헌법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우리나라 가장 근본 가치인데 무슨 민주주의자가 하는 거고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집권도 통치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김대중만한 인물이 사실은 뭐 원탑인 그게 뭐 가장 적합한 거고 뭐 제가 책에서 쓰면 구체적인 없죠. 국내적인 뭐 외교니 뭐
뭐 네. 내정 경제니 사회복지니 뭐 이런 여타 업적에 있어서의 그런 뭐 부분들은 정말 타의 추종도 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김대중이 하나의 이제 모델 케이스 귀감 하나의 이제 위협도 비듯이 하나의 사표로서 네. 보는 게 이제 당연한 건데 그러면서 주성영 전 의원 작가라고 해야 되나? 정의원, 네, 지금 전의원의 어떤 작가기도 하신 거죠. 네, 시각은 뭐 굉장히 그러니까 원래 저는 사실 이분이 말씀드렸죠. 표준지 오늘 유명하신 분이니까 네. 동명이인인 줄 알았다고. 네. 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는 거는 되게 굉장히 뭐 진짜 필요한 일이면서도 바람직하고 되게 좀 또 개인적으로는 되게 또 반가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당연히. 네. 근데 좀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박한 부분 네. 중에 하나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김대중 대통령 계승했어야 될 민주 정권들이 일정하게 좀 거리를 두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북송금 특검서부터 이렇게 좀 골이 생기면서 나중에 뭐 탄핵이라는 또좀 뭐 가담하게 되고 건너지 못할 독함을 걷는 데다가 네. 지금 뭐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꽤 많은 측근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좀 윤석열 대통령이 쓰는데 만들어지는데 공헌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아니 뭐 측근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우선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는 사실 진보는 저쪽 이제 정의당이나 그쪽 진영에서 원래 자기들 진보라고 이쪽을 그러니까 담론을 좀 독점해서 그런 거 푸는 거지. 사실 이제 보수 진보로 풀면 이쪽이 진보죠. 그래서 범진보를 많이 쓰고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이 진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어쨌든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냥 봤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뭐 대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다양한 세력들을 끌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 저쪽 JP 상대 진영 좀 끌어왔던 건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이제 뭐 어떤 그룹 자기네끼리 어떤 뭐 이제 이해관계든 그런 정치적 갈등 속에서 이렇게 멀어지고 이런 것들을 뭐 김대중을 소환시켜서 평가하는 것 자체는 사실 맞지 않고요. 왜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온전히 다 일부 개인적인 뭐 가족도 대가족이면요. 그 선생님 보세요. 만약에 옛날같이 자식이 10명이나 치면 10명끼리 사이가 다 좋겠습니까? 좀 다른 당에 가 있기도 하고 왜 뭐 서로 뭐 진짜 뭐 잡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재산 문제는 있었을 거고 옛날 같았으면 뭐 만약 자식이 8명이고 10명이 되는데 다 사이가 좋고 이럴 수 있는 집안이 있었을까? 없었을 거 아마 그 옛날에도 이 비교를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측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최근에 기사를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어제 뵀죠. 아직 뭐 익숙하진 않은데 대통령이 지금 자기의 상황이 TJ 때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하면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 같이 더 했어요? 네, 벤치마킹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약간은 뭐 지금 야당이 큰 세력이고 자기네들이 좀 약한 세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분이 뭐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뭐 노무현 대통령 존경한다는 얘기도 했었고 DJ를 존경한다는 얘기도 실제로 뭐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 이분이 일단 대통령이 된 이상 뭐 성공하시는 게 국민을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거고 최소한 큰 사고는 안 쳐야 되는데 그럼 뭘 벤치마킹 해야 되냐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나요? DJ는 뭘 벤치마킹 해야? 제가 무슨 뭐 그런 거 그냥 저는 그냥 뭐 그쪽에 계신 분들이 뭐 이거 제가 뭐 특별한 어떤 이제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저는 그냥 김대중 대통령이 뭘 했다는 거 그냥 좀 본다면 우선은 이건 우선 그쪽 진영 이제 대통령은 뭐 사람의 1인이지만 하나 좀 엄청난 기본이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당으로서 또 정당이라는 조직이 또 있는 거고 뭐 이제 이런 건데. 우선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을 보면 정치적 정권 국정 5년의 흐름을 뭐 3년에 뭐 4년에 뭐 이렇게까지 뭐 완전히 딱딱히 뭐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까지는 조금 물릴 것 같긴 하지만 우선은 전반적인 기조와 흐름은 다 꿰고 계신 거죠. 그때가 이제 거의 나라 망하기 직전이었잖아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이제 그거를 먼저 전략적인 포석을 딱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대해 맞는 스텝들을 최적화된 스텝들을 본인이 이제 구상하시고 맞는 인재도 이제 인사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본인의 어떤 이제 정책을 발휘하고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그런 뭐 기조, 전략,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잘 설계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 김대중 같은 경우 자체가 우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민주화 과정 그러니까 이분은 거기 뭐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 독재에서 민주 체제라는 한 것은 결국은 이제 민주헌법을 쟁취하고 뭐 지자체 같은 기본적인 인권 민주적인 제도가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민주화 이행을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민주화 투쟁이라고 얘기도 하고 네. 그것도 이제 본인이 이끌었죠. 그 다음에 정권개혁 과정까지도 이끄는 거죠. 이게 그냥 쉽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의 어떤 지정학적 여건상 또 이제 냉정구조 여건상 미국을 비롯한 이런 이제 국제적 역학 관계에서까지 고려해가면서 이제 이걸 복합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했던 분이다 보니 네. 삶 자체가 위기 극복에 연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이제 뭐 대학 시험 같은 거 보더라도 뭐 평소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고 하면 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뭐 그만 노력의 대가가 뭐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잖아요. 네. 또 그런 거 없이 그냥 벼락치기를 갑자기 뭐 당일날 뭐 찍었는데 됐다 이거 그냥 이건 소소 같은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냐면 본 대통령은 뭐 그렇게 오래 기었다 이런 난제와 안제에 관련된